웅크린 범 제1화 벼락부자. 내 이름은 장우. 올해 23살이고 현재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대학을 나온 적이 없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대를 했다. 집안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다. 내가 7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음주운전을 했다. 평생 술을 입에 대지도 않던 아버지는 고모부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호 위반을 한 화물트럭과 맞닥뜨렸다. 화물트럭 운전사는 핸들을 꺾으면서 피하려 했지만 결국 옆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차에 실은 수십 톤의 철강제가 흘러내리면서 폭스바겐 승용차를 종잇장처럼 깔아뭉갰다. 우리 부모님과 고모부 세 사람은 전부 그날 이후로 고모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새 옷을 입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전부 사촌 남동생의 헌 옷을 물려 입었다. 남동생보다 키가 큰 나는 마치 물에 젖어 줄어든 옷을 입은 것처럼 사계절 내내 발목을 드러내게 되었고 심지어 겨울에는 무릎까지 동상에 걸렸다. 사업을 하신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꽤 많은 돈을 남겨주셨지만 그 당시 너무 어렸던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오랜 세월 동안 고모는 이미 재산을 거의 빼돌리다시피 했고 결국은 내 명의로 별장 한 채만 남아 있었지만 이를 매각하지 못한 그녀는 가족과 함께 별장으로 이사했다. 나를 죽도록 증오한 고모는 사흘이 멀다 하게 나한테 손찌검을 했다. 내 10번째 생일날 술에 취한 그녀는 내 머리를 잡고 변기에 밀어넣었고 나는 그녀에 의해 변기에서 익사할 뻔했다. 나는 그 죽음으로 이르는 공포감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나중에 내 사촌 남동생, 즉 고모의 아들은 이 사실을 왜곡시켜 내가 집에서 변기물을 마셨다면서 정신이 나갔다고 전교에 소문을 퍼뜨렸다. 학교 학생들은 뒤에서 몰래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아무도 나를 상대하지 않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친구가 없었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우리 반에 이면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예쁘장한 얼굴에 촉촉한 눈망울, 잘록한 허리까지 가졌다. 나는 수업 시간에 그녀를 자주 훔쳐보곤 했었고 꿈속에서도 그녀가 나타났으며 멍하니 있을 때도 그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지 마음속으로 그녀를 몰래 짝사랑했다. 그 당시 꽤 순정적이었던 나는 그녀에 대한 나쁜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내 마음속의 여신이었으며 다른 생각은 감히 할 수조차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이면과 같은 버스를 타게 되었고 버스에 승객이 많지 않던 와중에 기술고 양아치 2명이 그녀에게 들러붙었다. 그 당시 나도 무서웠지만 대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게 앞으로 뛰쳐나가 양아치 2명을 밀어내고 버스가 역에 도착한 틈을 타서 이면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얼마나 멀리 뛰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국 숨이 차서 멈춰섰고 뒤를 돌아보니 이면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내 손을 뿌리쳤다. 이 손 놔. 나는 재빨리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었고 이면은 손목을 만지면서 뒤로 물러섰다. 너무 늦었어.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아니, 나 혼자 집에 갈 수 있어. 너 따라오지 마. 그리고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말을 마친 그녀는 마치 내가 그 양아치들보다 더 무섭다는 듯이 후다닥 도망쳤고 나와 말을 섞는 게 그 양아치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더 창피하다는 듯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마저 없었다. 며칠 후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간다는 한 무리의 남학생들에게 둘러싸였고 그들은 두말 없이 나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그 당시 왜소하고 여윈 나는 그들을 상대조차 할 수 없었고 단지 머리를 감싼 채 빗발치는 주먹질에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한바탕 두들겨 패던 그들은 내 머리채를 잡고 나를 일으켜 세웠고 희미해진 시야를 뚫고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내 놈이 오줌을 잘 먹는다고 하던데 오늘 실컷 마시게 해주지.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내 머리를 소변기에 밀어넣었다. 나는 혼비백산이 되었다. 만약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강제로 오줌을 마시게 된다면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나를 비웃을 것이고 평생 그 누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유호. 나는 내 심기를 건드린 적이 없어. 우리는 같은 반 학생이잖아. 왜 나를 때리는 건데. 나는 내 머리채를 잡은 그 사람에게 애원했다. 너 나를 화나게 한 적이 없지. 하지만 내 이놈은 우리 형님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이면을 찜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감히 그녀한테 치근덕거려 저녁에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조르기까지 이미 두 눈으로 봤다는 사람도 있으니 잡아뗄 생각하지 마. 아니야. 양아치들이 그녀한테 들러붙어서 난 단지 그녀를 구하려 했어. 믿기 어렵다면 그녀한테 직접 물어봐. 하하. 당연히 그녀한테 물어봤지만 착한 이면은 내가 맞을까 봐 너를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 너 진짜 뻔뻔스럽구나. 얼굴이 두꺼울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오줌이나 먹어라. 아니야. 나는 죽으림을 다해 반항했다. 비록 그를 이길 수 없었지만 궁지에 몰린 사람은 초인간적인 힘이 생긴다고 했다. 결국 내 머리를 똑바로 누르지 못한 5명의 남자는 나를 다시 두드려 패기 시작했다. 나중에 선도부 사람이 나를 구해줬고 갈비뼈 2대가 부러진 나는 사흘 동안 고열에 시달렸지만 고모는 병원비를 내지 않으려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를 병원에 쳐넣었다. 결국 나를 딱하게 여긴 착한 의사분이 고모네 집까지 찾아가서 며칠 동안 꾸중을 늘어놓고 나서야 그녀는 돈을 내놓았고 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육체적인 고통에 비해 내 마음은 마치 칼에 찔린 듯 욱신거렸다. 나는 이면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궁금했다. 나는 그녀를 구해줬지만 그녀는 결국 나를 배신했다. 치료가 끝난 후 나는 다시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학교 선생님은 나를 설득하러 몇 번이고 찾아와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하라고. 나처럼 전교십드 안에 든 학생이 공부를 포기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게다가 공부를 빼면 나 같은 사람은 살 길이 없다고 했지만 나는 정말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당시 나는 툭하면 며칠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무엇을 보든지 전혀 감흥이 없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의 기분은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았다. 부상이 완치되자마자 나는 만 18세가 되었다. 고모는 더는 나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가 없다며 나를 집에서 쫓아냈지만 그곳은 내 별장이었으며 떠난다고 해도 그녀가 집에서 나가야 했었다. 결국 세력이 미미한 나는 그녀를 이길 수 없었다. 그때 마침 징병 중이었고 나는 곧바로 군에 입대했다. 내가 입대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했다. 첫 번째는 강한 체력을 키워 앞으로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배를 채울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어 고모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군 생활은 매우 단조롭고 규칙적이었고 중대장과 전우들은 전부 친절했다. 그제야 나는 생각을 점점 더 넓게 가지게 되었고 예전보다 성격이 밝아지면서 더는 꽁에 있지 않았다. 군 복무 2년 차에 중대장이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나를 찾아온 자가 있다고 했다. 이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들의 변호사이자 제일 믿음직스러운 친구인 한운이었다. 한운은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DCT 상회 회장님이었으며 그의 명의로 된 기업이 8개, 나이트클럽이 12개 그리고 크고 작은 부동산과 채권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주택관리사에서 줄곧 관리를 대신했으며 아버지의 유언에 따르면 내가 만 18세 성인이 되면 모든 것을 상속받기로 했다. 사실 그는 작년에 나를 찾아와야 했지만 다른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1년이 연기되었다. 이번에 나를 찾아온 목적이 바로 유산 상속 때문이었다. 젊은이, 어서 서명해. 1년 늦게 DCT 갑부로 되게 해서 이해를 바랄게. 제2화, 환골 탈퇴. 나는 캐리어에 잔뜩 담긴 계약서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동안 고모가 빼돌린 돈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물려주신 재산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군 생활을 꼬박 5년 동안 이어갔고 의무병에서 사관까지 승진했다. 전역하는 날 거울에 비친 180도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믿기지 않았다. 나는 고모가 사는 별장으로 돌아가는 대신 밖에서 아파트 한 채를 얻었고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평생 그녀와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한우는 나한테 자기 회사에 다니라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만약 내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나는 사장님으로 될 게 뻔했다. 그러나 좀 안 좋게 얘기해서 오랫동안 군 복무를 한 나는 회사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스스로 작은 광고 회사를 찾아 경비원으로 취직했고 회사가 작을수록 체계가 단순하므로 회사 운영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따라서 나는 먼저 경영을 배워야 했다.
너 이 자식 생각이 꽤 있구나. 잘 됐어. 마침 ZY그룹에서도 광고 사업을 발전시키려 하는데 앞으로 소규모 광고 회사를 많이 인수할 거야. 먼저 가서 업무를 좀 익혀. ZY그룹은 우리 아버지 장준과 어머니 기은서의 알파벳을 각각 하나씩 따서 탄생한 회사로 몇 년 사이에 DCT에서 가장 큰 그룹으로 성장했고 나도 자연스럽게 DCT 최고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남들은 나와 이 회사의 관계에 대해 전혀 몰랐고 고모조차 눈치 못 챘다. 내가 취직한 광고회사는 이 사실에 대해 더욱 알 리가 없었다. 광고회사는 내가 군인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 흔쾌히 나를 받아들였고 나는 회사 근처에서 시설이 꽤 나쁘지 않은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하지만 이사한 다음 날 이면을 만날 줄은 몰랐다. 그때 마침 집으로 돌아온 나는 맞은편 여자 이웃이 서서 전화를 받는 것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ZY그룹 안 매니저님이시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광고. 네. 광고 안 하신다고요. 왜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되나요? 또 다른 기획안이 있으니 수정도 가능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ZY그룹의 이름을 듣고 나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고 뒤돌아보니 아주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감정을 드러내는 커다란 눈망울. 백옥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그녀는 5년 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성숙한 분위기까지 더해져 이면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챌 수 있었다. 나는 만감이 교차하여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현재의 나로 다시 태어난 이유는 그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저녁에 나는 ZY그룹 마케팅 부서 안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안 매니저는 입이 거칠었고 내가 이면에 관해 물어보자 바로 콧방귀를 뀌었다. 작은 광고 회사에서 제안한 기획안은 차마 봐줄 수가 없지. 그 이면이라는 디자이너도 국내 엉터리 대학 디자인학과를 나오고는 우리한테 얼마나 허풍을 떨어대는지. 고작 이면이 만든 그런 기획안으로 감히 나한테 제안하다니. 컬러 매칭이며 디자인이며 어찌나 촌스러운지 말도 마. 그나마 얼굴이라도 반반하니 다행이지. 머리는 얼마나 멍청한지. 나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사실 이면을 향한 마음과 증오는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이면은 화가 잔뜩 난 사장님한테 사무실로 불려갔고 나는 호기심에 일부러 문 앞에서 기웃거리며 몇 마디 엿들었다. 뭐라고? 그렇게 큰 ZY그룹과의 협력 사업을 날리다니. 이런 젠장. 밥값도 뭐해. 4억 원짜리 대형 프로젝트라고. 꺼져. 당장 꺼져. 사장님이 노발대발하는데 이유가 있었다. 4억 원은 작은 광고회사의 1년간 지출 금액과 맞먹는 액수였다. 윤 대표님, 절 자르지 말아주세요. 집에 돈 써야 할 곳이 있어요. 제 남동생이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는데 우리가 배상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일자리를 잃을 수 없어요. 됐어. 그만해. 지겨워 죽겠어. 또 이런 변명이라니.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오늘 저녁 진 사장님과의 식사 장소에 나랑 같이 가. 술자리에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섹시하게 입고 나와. 진 사장님과의 광고 사업은 반드시 따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표님, 저랑 진주호는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뭐, 내 알바 아니지. 내가 원하는 건 사업이고 오더이며 현찰이야. 똑똑히 들어. 만약 내가 이 사업을 따내면 보너스로 1천만 원을 주지. 하지만 날려보냈다. 넌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돼. 사무실 안이 잠잠해지자 나는 얼른 도망치려 했지만 한 발이 늦어버렸고 문을 열고 나오던 이면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당신. 나는 가슴이 뜨끔했고 이면이 나를 알아볼 때까지 쭈뼛쭈뼛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혹시라도 고등학교 사건 때문에 나한테 사과하지 않을까 궁금했다. 그러나 이면은 나를 대충 훑어보기만 하더니 말을 걸었다. 당신 새로 입사했어요. 앞으로는 몰래 엿듣지 마세요. 윤 대표님한테 들키면 당신은 해고당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조차 기억 못하는 그녀한테서 나는 사과를 받기를 바라다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자리를 떴고 뒤에서 중얼거리는 이면의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다. 저 사람 나 디익은데 어디서 본 적 있었나. 어쩜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지. 오히려 내가 그녀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빼먹은 상황으로 흘러가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오전에 나는 회사 프런트 옆에 앉아 외부인의 회사 출입을 막으면 그만이고 업무는 한가롭기만 했다. 단지 나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점은 바로 이 일자리는 운영과 거리가 멀었으며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나는 차라리 운전기사로 지원했을 것이다. 퇴근할 무렵 윤 대표님은 나보고 잠시 대기하라고 했다. 장우야, 운전할 줄 알아. 그러며 대표님, 저는 군대에서 면허를 땄습니다. 대답하던 찰나 나는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는 이면을 발견했다. 그녀는 깊이 파인 노란색 망사 드레스로 갈아입었고 하얀 가슴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게다가 옅은 화장을 하고 머리를 풀어 해친 그녀는 우리의 대화를 듣자마자 고개를 들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내 가슴은 미친 듯이 두근거렸고 그녀의 모습은 고등학교 때만큼 아름다웠다. 잘 됐네. 저녁에 나와 함께 식사 장소로 가지. 나는 술을 마셔야 하니까 내가 운전해. 나의 모든 신경은 이면에게 쏠렸고 윤 대표님이 내 눈앞에서 손을 흔들고 나서야 나는 정신을 차렸다. 이면과 대표님은 나의 무례한 행동을 눈치챈 게 분명했고 이면은 얼굴을 붉힌 채 드러난 가슴을 손으로 가렸다. 윤 대표님은 조소를 머금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만 봐. 내 놈은 평생 이런 여복을 누릴 수 없을 거야. 그나저나 너 운전은 잘해. 내가 새로 뽑은 랜드로버를 긁으면 큰일 나. 그가 한 말은 사실이었다. 다른 여자면 몰라도 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힘껏 고개를 저으며 이면을 향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전부 털어냈다. 윤 대표님이 약속을 잡은 장소는 제2시 가든이었다. 이는 DCT에서 유명하고 오래된 호텔이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곳에서 만든 게장이 들어간 두부 요리를 제일 좋아했다. 몇 년 전에 경영부진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할 뻔했지만 나는 개인 명의로 호텔을 인수했다. 한우는 나 대신 관리할 호텔 매니저를 추천했고 현재는 완벽하게 변신한 모습으로 DCT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텔로 급부상했다. 이번에 윤 대표님이 저녁 식사 장소에 진주호를 초대했다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진주호가 이면을 초대한 것 같았다. 윤 대표님이 말하길 진주호는 이면을 계속 쫓아다녔고 그녀도 이제 곧 그한테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했다. 제3화 얼짱이면 진주호에 관해 얘기하자면 나는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만 해도 개에 익다고 생각했고 본인을 보자마자 역시 내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다. 이 사람도 내 고등학교 동창이었으며 또한 재벌 2세였다. 그는 고등학교 우두머리로 반해서도 대장이었으며 고등학교 때부터 이면을 좋아해서 그녀를 쫓아다니곤 했었다. 넌 그 누구 아니야. 진주호는 이면의 허리를 끌어안으면서 나를 향해 말했다. 이면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는 사람이야. 나는 속으로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다. 이면은 나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진주호가 나를 기억하다니. 연아, 기억 안 나. 이 사람이 바로 고등학교 때 너 희집까지 미행하는 것도 모자라 길에서 너한테 추파를 던진 남자였잖아. 나중에 내가 유호에게 그를 화장실에 가두고 때리라고 했지. 너 정말 기억 안 나. 참, 그 변기물을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이름이 뭐였더라. 이면의 동공은 갑자기 커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장우였어. 등 뒤로 감춘 내 주먹에서 우두둑거리는 소리가 났다. 유호한테 나를 때리라고 했던 사람이 그였다니. 윤 대표님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재빨리 말을 이어갔다. 다들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차라리 잘 됐네요. 진 사장님, 이게 바로 우리의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협력허는 틀림없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장우야, 가서 음식을 좀 시켜. 내 이름으로 외상을 하면 돼. 군 생활을 통해 바뀌게 된 것은 내 몸매뿐만 아니라 성격도 있었다. 나는 더는 예전에 소심하고 겁이 많은 충동적인 장우가 아니었다. 나 또한 진주호랑 따질 필요가 없었다. 지금 내 신분으로 그와 따지게 되면 도리어 그를 추켜 세우는 꼴이 된다. 진주호는 오히려 나를 보내지 않으려 했고 이면을 흘끗 쳐다보더니 내 앞으로 다가왔다. 어딜 가. 오랜만에 동창끼리 만났는데 같이 앉도록 하지. 나는 이 자식이 정신이 나간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우리 둘은 피 맺힌 원한으로 이어진 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내가 그에게 시비를 걸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데 그는 오히려 몇 번이고 나를 도발했다. 됐어. 이리나 봐. 어쭈. 윤 대표님, 당신 운전기사는 내 체면을 봐주지 않는데요.
고작 운전기사 따위가 콧대는 높네요. 우리 이번 협력건은 나는 피식 웃었다. 진주호. 내가 한편으로 이면을 좋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남자가 술 시중을 드는 걸 좋아할 줄은 몰랐네. 취향이 독특하군. 미안하지만 나한텐 그런 취미가 없어. 나는 이성연애만 지향하는 사람이지. 먼저 간다. 룸에서 대기하던 종업원은 결국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순간 진주호의 얼굴은 차마 봐주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워졌다. 제일 난감해하는 사람은 바로 윤 대표님이었다. 그는 나와 진주호 사이에 깊은 원한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감히 나를 붙잡지 못했지만 진주호가 그런 말을 내뱉었으니 나를 내보내지도 못했다. 차라리 본성을 드러낸 진주호는 더는 숨기지 않고 자리에 앉으면서 다리를 꼰 채 냉소를 지었다. 고작 운전기사 주제에 나한테 허세 부리긴. 내가 오늘 너한테 자리에 앉으라면 앉고 무릎을 꿇으라면 꿇어. 너 이 자식.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 고등학교 때부터 난 내 놈이 거슬렸어. 고작 너 따위가 감히 내 여자한테 치근덕거려. 간이 부었구먼. 잘 들어. DCT에서 내 말 한마디면 넌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밥이나 동냥하러 다닐 거야. 말을 마친 그는 이면의 허리를 한 손을 주물럭거렸다. 옆에 서 있던 여자 종업원들은 보다 못해 고개를 숙였고 이면의 얼굴은 볼썽 사나울 정도로 빨개졌지만 차마 그를 밀어내진 못했다. 그의 팔은 그녀를 단단히 올가맨 채 마음대로 만지고 있었다. 윤 대표님은 서둘러 말했다. 진 사장님, 화를 푸세요. 지금 당장 해고할게요. 그는 더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죠. 누가 자르라고 했어요. 그를 회사에 남기고 앞으로 항상 그와 동행하세요. 장우, 똑똑히 보라고. 이면은 내 여자야. 만약 내 물건에 손을 댄다면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얻어맞던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주지. 나는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엎으면서 이 자식을 때리려고 했다. 하지만 나보다 더 빨리 행동을 취한 사람은 이면이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바닥은 서슴없이 진주호의 뺨을 내리쳤다. 진주호는 넋이 나간 채 뺨을 감싸고 이면을 바라보았으며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들어 진주호의 얼굴을 향해서 뿌렸다. 정신 차려. 남을 너무 업신여기는 거 아니야. 그녀의 손찌검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은 어안이 벙벙했다. 이면이 진주호를 때릴 줄은 아무도 몰랐고 반면 진주호의 성질은 더럽기만 했다. 진주호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윤 대표님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이면은 옷을 정리하더니 말했다. 화장실에 다녀올게. 진주호는 서둘러 쫓아갔다. 연아, 화내지 마. 두 사람은 연이 얼음을 나섰고 나와 윤 대표님만 남아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봤다. 사실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보면 이면은 나 대신 그의 뺨을 때렸다. 지금은 그녀는 감히 진실을 말할 용기조차 없어 결국 내가 억울하게 얻어맞은 상황까지 만들었던 이면이 아니었다. 너 무슨 낯으로 웃어. 이젠 망했다. 이제 우린 다 죽게 생겼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하필지 그룹진 도련님을 건드리다니. 이제 우리 모두 끝장이야. 나는 실없이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고 애써 미소를 참은 뒤 그를 다독였다. 윤 대표님, 일단 진정하시고 제가 나가 볼게요. 이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된 나는 문을 열고 따라 나섰다. 나는 제2시가든에 자주 다니는 편은 아니었고 종업원에게 확인하고 나서야 화장실을 찾았다. 결국 화장실 입구에서 이면의 손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진주호를 발견했다. 벌써 몇 년째인데 아직도 그를 잊지 못했어. 저 가난뱅이가 뭐가 좋은데. 너한테 이미 얘기했잖아. 그때는 널 속인 거라고. 사실 그날 밤 나를 구해준 그는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했지. 왜 날 안 믿어? 당연히 믿을 수 없지. 그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왜 나랑 만나주지 않는 거야. 진주호, 너 미쳤구나. 너랑 만나주지 않는 이유를 나한테 물어보다니. 그렇게 많은 여자랑 시시덕거리면서 그 여자들을 떼어내기도 전에 나한테 추파를 던져. 난 뭐야. 이건 와. 진주호는 이면의 손목을 잡고 으르렁거렸다. 이천한년아. 인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 너한테 돈 보낼 때 말하지 그래. 그건 내가 빌려준 거잖아. 난 돈을 갚는다고 얘기했어. 진주호. 내가 날 이렇게 볼 줄은 몰랐네. 내가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해. 이건 와. 더는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진주호는 화가 나서 상욕을 하며 손을 들어 이면을 때리려 했고 깜짝 놀란 이면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뺨을 맞을 거로 생각했던 이면은 얼굴에 아무 감각이 없자 잠시 후 눈을 떴고 허공에 들어올린 진주호의 손목을 잡은 나를 발견했다. 진주호는 나와 키가 비슷했고 체구도 엇비슷해 보였지만 군대에 다녀왔던 사람은 내공이 탄탄했다. 비록 겉모습은 전혀 티가 안 나더라도 내면은 힘이 넘쳐났다. 진주호처럼 겉으로만 튼튼해 보이는 것과 달리 힘으로 따지면 그는 전혀 내 상대가 아니다. 나는 그에게 고통을 안겨줄 만큼 그의 손목을 비틀었고 콩알만 한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는 차마 애원할 수 없었다. G그룹 도련님이 고작 경비원에게 제압당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그의 체면은 바닥까지 떨어질 것이고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더더욱 굴복할 수 없었다. 진주호, 다들 동창이잖아. 손찌검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진주호는 나를 욕하려 했지만 고통에 이만 악물고 있었다. 그는 입만 열면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제4화 포르쇼. 나는 그가 곧 죽어도 체면을 차리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좀 더 괴롭히려고 그의 손목을 힘껏 비틀었다. 진주호는 끙 하고 앓는 소리를 내더니 눈을 크게 부릅떴고 그 모습은 아주 우스워 보였다. 일단 설명하자면 나랑 이면은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그날 내가 그녀를 구한 건 사실이었고 너도 이 일 때문에 더는 화내지 마. 그리고 넌 우리 회사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곳에 왔잖아. 서로 감정 싸움은 하지 말자고. 구경하는 사람이 점점 몰려들었지만 그들의 눈에 우리 세 사람은 큰 갈등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선보이는 것처럼 보였다. 다만 가까이 서 있는 이면만이 고통의 눈시울을 붉힌 진주호를 똑똑히 보았다. 나는 곁 눈질로 구경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윤 대표님을 발견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우리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거야. 나랑 이면은 너한테 사과할 테니 계약은 이대로 진행하는 거지.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 진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며 욕설을 퍼부으려고 했다. 웃기지 마.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가로채며 나지막이 말했다. 대답하지 않으면 DCT에서 매장당하길 기다려. 나는 말을 마치고 그의 손목을 있는 힘껏 비틀었다. 진주호는 웃기까지만 얘기하다 톤이 확 바뀌면서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 이면은 옆에서 똑똑히 지켜보았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그녀는 입을 가린 채 몰래 웃다가 눈물이 맺힌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정말 너무 예뻤다. 비켜요. 인파를 비집고 들어선 윤 대표님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이면이 진주호의 뺨을 때렸지만 진주호는 여전히 그들과 거래할 의향이 있다니 아마 이 사건은 그의 상식을 뛰어넘었을지도 몰랐다. 윤 대표님은 다시 확인하면서 물었다. 진 사장님, 이 프로젝트는 정말 확정된 건가요? 진주호는 화를 억누르며 나한테 말했다. 이건화, 약속할게. 우리 둘은 윤 대표님과 등지고 있었고 그는 우리 표정을 볼 수 없었다. 나 역시 나지막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럼 다행이고. 나는 그의 손목에서 손을 뗐고 고통에 괴로워하던 그는 얼른 손목을 두 다리 사이에 낀 채 통증을 가라앉히려 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지만 꼿꼿하게 정창을 차려입은 그가 이런 행동을 취하자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이면은 웃으면서 나를 살짝 밀쳤다. 나는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다. 맞아요. 윤 대표님, 진 사장님은 말이 잘 통하네요. 아까 룸 안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그는 이미 저희랑 약속했죠. 어찌 됐든 우린 옛 동창이고 진 사장님은 관대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로 우리한테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다들 진 사장님을 아시죠? 진주호, G그룹 도련님이요. 나는 모두가 진주호의 정체를 알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만약 그가 약속을 어긴다면 개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일부러 그가 빼도 박도 못하게 몰아갔다. 진주호는 화가 난 나머지 욕설을 참으며 나를 험상궂게 째려보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는 노발대발하면서 말했다. 또 뭐, 주호, 계약서에 사인하고 가면 딱이네. 우리 윤 대표님이 계약서를 챙겨왔어. 계약서는 급한 게 아니야. 다음에 할게. 나는 일부러 그의 어깨를 꽉 쥐고 말했다. 지금 사인해.
사업에는 효율성이 생명이라고. 윤 대표님도 바보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눈치챈 그는 재빨리 계약서를 꺼냈다. 맞아요. 진 사장님. 어차피 할 얘기는 거의 끝났으니까 계약을 체결하면 야근을 해서라도 열심히 할게요. 나는 말을 이어갔다. 윤 대표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진 사장님은 절대로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계약한다고 하면 할 거예요. 사업은 신뢰가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만약 번복이라도 한다면 앞으로 DCT에서 대체 어떤 사람이 그와 사업하고 싶겠어요. 저는 주호를 안 지 오래됐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 나는 몇 마디 말로 진주호를 높이 축혀 세웠고 그는 도망칠 수도 발뺌할 수도 없어 계약서를 집어 들고는 그럴듯하게 두어 번 훑어보더니 서명했다. 서명을 마친 그는 펜을 쥐고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고 우리네 사람은 화기애애한 척 룸으로 돌아갔다. 무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자 바로 가면을 벗어던진 진주호는 가방을 챙기고는 어두운 얼굴로 떠났다. 그러나 나의 예상을 뛰어넘게도 윤 대표님이 전혀 개의치 않는 걸 보아하니 진주호가 진심으로 우리와 협력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그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윤 대표님은 계약서를 들고 술석 잔을 연이어 들이키면서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 내가 원하는 건 오직 사업이야. 어차피 계약은 그가 했고 G그룹은 발뺌할 수가 없어. 만약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난 위약금을 두둑이 챙길 수 있지. 나와 이면은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봤다. 이 점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다. 윤 대표님은 꽤 희한한 사람이었다. 그에게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약속대로 이면에게 보너스를 주었고 룸 안에서 바로 이면에게 이체했다. 넌 이제 진주호한테 단단히 찍힌 셈이야. 나도 내가 언제까지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될지 모르겠지만 난 배은망덕한 놈이 아니다. 이 랜드로버는 내가 일단 가지고 있어. 만약 언젠가 내가 널 자르면 그때 퇴직금이라도 챙겨줄게. 넌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을 거야. 윤 대표님 혹시 취하셨어요? 아니면 먼저 우리 집에서 쉬세요. 여기가 너희 집이야. 우리 집에 돌아갈래. 하지만 전 대표님 집이 어딘지 몰라요. 집 주소가 뭐예요?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생각했지만 주소가 떠오르지 않는지 제자리에 앉아서 웃기만 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주차할 장소를 찾았고 생각지도 못하게 아파트 단지에 주차 공간이 전혀 없었다. 나는 운전 중에 무심코 고개를 돌려 이면을 바라봤고 마침 고개를 돌린 그녀와 시선이 마주치자 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화끈 달아올랐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다. 비록 나는 얼른 시치미를 뗐지만 분위기는 이미 매우 어색해졌고 그녀가 무조건 무언가를 알아차렸을 거로 생각했다. 바로 이때 뒷좌석에 있는 윤 대표님이 입을 뗐다. 너 이 자식, 내가 너를 속인다고 생각하지 마. 이 차는 완전 신형 랜드로버야. 진짜 비싸지. 이 차를 끌고 다니면 나름 체면이 선다고. 기름은 내가 알아서 넣어. 너처럼 가난한 놈이 이렇게 좋은 차를 몰다니.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지도 모르지.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일단 똑바로 앉으세요. 저 먼저 내려가서 주차할 공간을 만들고 오겠습니다. 나는 주차할 장소를 도무지 찾을 수 없어 내 포르쉐를 옮길 수밖에 없었고 억지로 주차할 공간을 하나 만들어냈다. 사실 이 포르쉐는 한운의 차였다. 나는 아직 차를 살 겨를이 없었고 한우는 자기가 가진 차 중에서 제일 무난한 차를 나한테 넘겨줬다. 차를 옮기고 나서 나는 운전석에 올라탔고 이면과 윤 대표님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나를 쳐다보았다. 다들 왜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죠? 너 포르쉐를 몰고 다녀. 아까 말하지 그래. 윤 대표님의 목소리는 약간 흔들렸다.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제 친구 차예요. 어쩐지. 포르쉐는 기름을 많이 먹어. 내가 준 랜드로버를 타고 다녀도 나쁘지 않아. 랜드로버도 포르쉐 묻지 않다고. 윤 대표님은 제 발이 저린 듯 고개를 움츠렸다. 나는 백미러로 그를 쳐다봤고 이 뚱뚱한 악덕 기업주가 꽤 재미있는 사람일 줄은 몰랐다. 게다가 한운이 준 자동차가 뜻밖에도 내 체면을 세워주게 될 줄은 더욱 생각지도 못했다. 나는 윤 대표님을 내 침대에 눕혔고 그는 돼지처럼 쿨쿨 자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면을 그녀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이면의 집은 바로 우리 집 맞은편에 있었다. 잠깐, 장우야. 내가 돌아서려는 순간 이면은 갑자기 나를 불렀다. 포켓노블 앱 다운받고 웅크린 범의 더 많은 챕터를 즐겨보세요.